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군요.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프로젝트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주말 내내 소탈한 행보가 화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로서 본격 행보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박 변호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 게 뭐 주말이면 연극도 그렇죠. 보러 가고 성당에 미사도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후보 시절 또 호남 특보로서 호남에 많은 표를 얻는데 큰 공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른 영부인하고 좀 다른 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소통하는 행보거든요. 이 군의무사 연극, 특히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을 관람했는데 이거를 관람함으로써 이 어떤 이등병 특히 군의무사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미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지금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좀 영부인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 이전에 영부인들은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저런 행보가 아닐까. 스킨십, 소통, 밀접 이렇게 하는 게 김정숙 여사의 행보고 뭐 항상 웃는 모습이니까요. 저렇게 웃으면서 사람들 만나는 모습이 계속 보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수행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허 교수님 뭐 물론 김정숙 여사도 좀 직접 만나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문 대통령은 정말 복받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죠. 최고의 칭찬인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 대통령은 성격이 뭐 그렇게 굉장히 예양적이나 활달한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별 말씀이 평소에는 없는 분이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뭐 잘 들어주는 경청의 리더십을 갖고 있긴 한데 여사님은 어쨌든 굉장히 외향적이고 명랑하고 또 적극적인 스킨십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뭐 정치적 동지이자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청와대에서 뭐 치약 칫솔에서 비누까지 그런 그 개인적 물품을 완전히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쓰지 않고 개인 비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부인 여사님께서 완전히 동의를 하니까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실제 이제 정치적 활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사님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하는 이런 것도 그 안주인의 표정이 밝고 진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먹다가 얹힌다 그러죠. 뭐 먹다가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그건 거죠. 뭐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런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대통령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종원 실장님 이쯤 되니까 김정숙 여사의 향후 행보가 참으로 궁금해지는데 역대 영부인들의 사회적 활동은 어땠나요? 그렇죠.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유경수 여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이 차별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그것을 굉장히 따뜻한 어떤 배려 뭐 이런 것으로 보완을 했다 이렇게 평가 나오는데 소록도 대단히 어떤 뭐 그 기억에 남죠. 그 소록도를 이 한센병 그 환자들에게 이 병원 시설을 만들어준 점, 그 다음에 또 버스 안내양들에게 뭐 선물을 주거나 이런 어떤 점들이 남고 특히나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사회운동을 하셨던 전문 그런 그 시민운동가였기 때문에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부분이 이 족적이 남아있고 이순자 여사는 심장재단이 떠올라요. 심장재단과 관련해서 지금도 사업들을 많이 지금도 그 심장재단 일을 하고 있지요. 김정수 여사는 아마도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또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군 의문사 연극 한 번 갔다 온 이후에 그 연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게 만드는 효과를 벌써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뭐 의문사라든지 성적 소수자라든지 혹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손길을 가게끔 눈길을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들의 지금까지 행보들 예전 과거 영부인들 이제 뭐 김정수 여사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위원장이 뭐 공식 용어로 펫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펫이란 게 뭐 우리 애완동물 이런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듯이. 근데 저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같으면 이런 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재단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한다니까 다들 기업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준조세 비슷하게 돈을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대통령 영부인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돈을 모으는 재단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부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돈을 모은다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그걸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당시에 이 한식 세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동원해서 어디 가서 한식 뭐 페스티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성과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 일회성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또 기업들은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사님이 한다는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정수 여사가 이런 좀 전례를 본다라면 정말 국가 예산을 쓰지 않는 정말 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몸으로 가서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뒷말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떤 대통령 여사로서의 어떤 올바른 어떤 행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김정숙 여사의 소탈한 행보와 함께 또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SNS 정치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의 그 여성 비하 발언 관련 논란 때문에 요즘에는 또 너무 이미지 정치하는 것 아니냐, 사과가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뭐 찡찡이라든지 마루에 대한 소식을 페이스북에 좀 올리기도 하고요. 저커버그하고 뭐 이렇게 그 메일로 보냈던 거 그거를 올리기로 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 후보 때하고 대통령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너무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이는 이 부분인데 거짓된 이미지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홍보실이라든지 소통실에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라면 그건 좀 잘못된 건데 실제로 했던 거라면 뭐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NS를 이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일기같이 아니면 정말 모든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건 다만 진실된 내용들이 알려져야 되고 또 거짓된 거는 보면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용에 충실해. 내용이 좋아야 되고 탁현민 어떤 행정관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 사과도 막 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관련한 그리고 김정수 여사 관련된 청와대 프로젝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쎄, 착한 위장전입, 나쁜 위장전입이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설까요?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순항 중이던 호평을 받던 인사가 들으셨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검증 관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원칙은 국민이 만들어주시고 국민이 요구해온 인사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5대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주현 변호사,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5대 기준이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추미애 대표의 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직 배제 원칙, 5대 원칙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나머지 4개는 균형이 맞는데 특히 위장 전입 부분이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4대 원칙 하기에는 뭔가 좀 하나 부족한 것 같아서 5대로 만든 것 같은데 결국 이 5대에서 만든 요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거든요. 위장 전입이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위장 전입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군 때문에 전입했다든지 아니면 선거법 요건 맞추려고 전입했으면 이게 주민등록법에서 반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상조 내정 후보자도 뭐 그런 것 같은데 편의를 위해서 우편물 같은 수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러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로 아마 착한 나쁜 뭐 위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5개를 3원 이상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이제 조금 바꾸차라는 4개는 충분히 맞는데 5번째 국민 눈높이를 위장 전입 관련돼서는 국민 눈높이에 좀 맞죠. 안 그러면 위장 전입한 사람 봉직이 못 들어간다면 정말 많은 수가 못 들어가거든요. 정말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보자는 취지인데 사실 처음부터 공약을 좀 꼼꼼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허 교수님 그래서 결국 청와대에서는 뭐 이 원칙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공직에 들어갈 유망한 사람들, 특히 50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80년 초에
뭐 이렇게 초중반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위장 전입에 걸린다는 게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인사 10,000명 정도의 풀을 하면 한 80%가 이 위장 전입에 서울서 특기 생활 시작한 사람들 걸릴 것이다. 이럴 정도의 통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좋다. 그러면은 2005년에 청문회법이 본격적으로 생겼고 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 2005년 이전의 위장 전입 부분은 이제는 좀 봐주자.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명백하게 장관도 청문회를 다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위장 전입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 재산상의 이득을 볼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거나 파락군에 굳이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이런 경우는 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상의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했던 부분은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야당과 이렇게 합의점이 된다면은 이 부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당이 갑자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좀 내부 문제가 있더라. 국민 눈높이 맞춰서 좀 낮추자. 이건 조금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성자박이라 하지 않습니까? 워낙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그 기준을 올려버리면은 나중에 현실 속에 가면 그게 다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상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게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한 설명과 해명 또는 양해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 오늘 뭐 조금 후에 있는 수보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하든지 그런 설명은 한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에게 한번 이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났는데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잘 얘기가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우원식 대표가 세부적인 인사청문회 검증 사안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자, 합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좀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 또한 같이 만들고 그것들을 적당한 단위, 즉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세부 기준을 만들자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차는 과거에 확인된 것과 비루어 보면 조금 더 앞으로 진전돼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어쨌든 전병헌 수석이 와서 현재 상황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좀 명확하게 좀 하고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또 그 각 원내대표들은 의총을 열어서 당의 입장을 좀 정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뭐 누리꾼들 반응도 좀 살펴봤고요. 또 일각에서는 나쁜 위장 전입, 착한 위장 전입이 어딨냐, 다 똑같은 위장 전입이지, 막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네, 착한 위장전입이거나 나쁜 위장전입이라고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청와대 관계자나 뭐 이런 또는 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장전입이 엄밀하게 내부적으로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에 우리가 위장전입에 대한 어떤 편견들은 투기성으로 또는 자신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했던 위장전입들이 국민들의 강민한 인식인데 예. 반면에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또는 뭐 실거주자와 아까도 채널분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50대 이상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자는 것이지 저희가 도덕적 검증의 수준을 낮추자거나 또는 뭐 그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후보자들의 지금 논란이 조금 많은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민주당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대변인 맞는 건 아닌가요? 네, 뭐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장전입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유감이라는 말씀은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저희 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되냐는 부분에 이제 쟁점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와 또 고백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지금 사실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20여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보면 과거에 뭐 후보 시절이야 이런 사과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해외에서도 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 좀 적합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군요. 20분, 2시 20분에 또 급하게 정론관에서 브리핑 하신다면서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시간 쪼개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강훈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원래 강훈식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단 여당의 입장은 알았고요. 그런데 과거에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당시 이해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집중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이런 자세를 갖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계속 기준이 위장 전입 정도는 문제를 안 삼겠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들이나 장관 후보자들이 역대 정부에서 위장 전입으로 많이 물러났는데 이렇게 된 사람을 다 그냥 동의해줘 버리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현정 의원님, 저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왔네요. 아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겠죠. 근데 항상 이 역지사지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항상 정권을 잡을 때를 생각하고 뭔가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인사기준뿐만 아니라 지금도 국회 선진화법이라든지 각종 법안 같은 게 보면 하여튼 어떤 때를 보면 정말 죽어도 여당이 안 될 그런 야당 같은 이제 행태들을 보이거든요. 근데 정작 저렇게 지금 해놓으니까 저게 다 지금 화살이 돼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 그렇게 많이 쏟아냈던 이야기들, 그동안 많이 또 야당 시절하면서 또 여당 후보들 향해서 질타했던 이야기들이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또 그걸 당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지 않죠. 옛날에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수용해도 우리는 봐줘야 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그냥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끊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또 어떤 여야가 바뀌면 또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공방이 이제 벌일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그래서 이제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좀 사죄를 하라는 이야기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문 대통령이 스스로가 이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5개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럼 야당도 이제는 좀 이런 문제에 대해 좀 정말 정부 구성이 급하니까 빨리 하자 하고, 그러면서 여야가 뭔가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전병헌 지금 정무석 같이 그러면 워낙 이 위장 전입이 많으니까 그러면 2005년도 인사청문회 도입 전에는 좀 일단 이건 엑스큐즈하고 그 이후의 것만 좀 우리가 문제 삼자라든지 내부적으로 좀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좀 더 진솔하고 솔직하게 그렇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1차적으로 민주당과 청와대에 굉장히 큰 사죄와 또 저는 양보가 있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일단 지금 이쪽이 주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걸 뭐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한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가 않죠, 사실은. 아니, 당한 걸 떠나서 지금 뭐 야당이 지금 반전을 기할 아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인사청문을 통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반전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예. 이걸 뭐 야당이 그냥 쉽게 동의하고 넘어오기는 어렵죠. 야당 입장에서는 또 당내를 추스릴 수 있는 큰 소재도 정치 공세의 기회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 작은 것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과거 10년 총리 청문회는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합쳐보면 같은 10년을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화를 통해서 조금 이 청문회 제도 자체를 한 단계 더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해찬 의원이 위장 전입을 비판했던 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면 또 하나 부메랑으로 돌아온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의 사과를 직접 해야 된다라는 요구였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실패는 국력의 손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실패와 국정 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 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네. 앞서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뭐 외국에서 보는 눈도 있고 좀 직접 사과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역대 정부가 며칠 만에 사과했느냐. 인사와 관련해서 오늘 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3일, 이명박 정부 제일 그래도 많이 버텼어요. 1년 뭐 넘어 그 다음에 이제 인사였고 첫 사과인데 말씀하셨죠. 대개 다 인사와 관련했어요. 인사와 관련한 사과입니다. 그 다음에 뭐 DJ 죄송합니다. 저 이제 헷갈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1년 4개월 만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빨랐어요. 14일인가 됐고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뭐 이렇게 그 16일 뭐 물론 이 좀 전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과를 한 것까지 포함하면 16일 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두 번째 제가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도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처음에 굉장히 호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거꾸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고건 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고건 총리가 사실 또 보수 쪽 인사니까 중도긴 하지만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을 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인사에 대해서 시비를 건 게 아니라 당시에 이 대북 특검, 대북 송금 문제를 해서 특검을 해라. 이 문제를 갖고 사실은 저 인사청문회를 계속 미룬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나라 당사를 찾아갑니다. 한나라 당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거는 고건 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들어다오 하고 설득을 하죠. 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은 이 강훈식 대변인 표현에 의하면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출범 시작하자마자 당사를 찾아간다? 똑같은 시각 아닙니까? 나는 찾아갈 수 있다고 봐요. 전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자승자박했으니까 결자의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시에 이제 두 번째 수석 보좌관회의가 진행 중인데 문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어떤 말을 할지는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허 교수님,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사과를 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문제가 커지면 그걸 계속 나는 저번 1번도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2번도 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야권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겁니까? 그런 면도 뭐 반드시 있겠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총리하고 뭐 국정원장까지 4명 아닙니까? 지금 나온 게. 근데 이후에 지금 장관이 15명, 20명 가까이 더 남아있잖아요. 청문 대상자들이. 그다음 검찰총장이라든지 경찰청장이 교체된다면 줄줄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과연 비슷한 사유가 없겠느냐?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그러면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과 이후에. 그렇죠. 그러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사과하기도 난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장관급에 올라 있는 이 50대 중후반, 60대의 분들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엘리트 코스들 아닙니까? 그때 한국의 정치 상황, 행정 상황이라는 게 거의 뭐 4급수, 5급수 수준 아닙니까? 그럼 자기 개인 관리를 아무리 잘했다 해도 1급수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다 2급수나 뭐 이렇게 약간씩은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지뢰밭과 같은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당장 사과하기가 매우 난감하다. 그래서 차라리 사과를 하시려면은 이 부분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봐달라는 말씀을 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다 맞출 수 없는 이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여론은 문 대통령 인사는 그래도 좀 달았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다르게 하고 싶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정말 어떤 화제가 있고 그동안 국민들한테 큰 관심과 사랑을 받던 이 사람이면 적격자다. 저 사람이 정말 잘했네. 이런 분들을 뽑아놨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앞으로 이후에 나아지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잠깐 여론조사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 뭐 문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역량이 뛰어나다면 조금 논란이 있고 뭐 위장전입 얘기가 있어도 공직에 임명하는 게 맞겠냐라는 여론조사에 한 59.8%의 이 국민들이 일단 물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론 뭐 이제 정말 훌륭하고 또
결백하고 또 도덕성이 높고 이런 분들이 사실 뭐 장관을 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실이라는 게 또 이 산업화 과정을 급속히 걷다 보고 또 이런 민주화 과정을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걸러낸 것을 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아주 참 정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뺀다든지 어떤 이런 어떤 나쁜 것 말고는 예를 들어서 조금의 어떤 좀 이 어떤 여지를 두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좀 빨리 일을 좀 잘하게 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작년 9월 달부터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사실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좀 정상적으로 안 그래도 지금 국제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많은 상황에서 빨리 좀 정부가 일을 하게 해서 그래놓고 좀 평가를 하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모든 기준을 갖다 대면 이러다가 또 이 홀딱 지나가 버리면 또 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현실을 좀 보자.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도 아마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말씀 한 말씀 드리면 제 기억에 정운찬 총리도 아마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비슷한 어떤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약 한 60% 정도 아주 뭐 비슷하네요. 60% 정도가 안 된다. 위장전입 뭐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또 인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이 변하는 것 같아요. 이 기준도. 그랬을 때 저는 해법이 첫 번째 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 사과를 하라는 뜻보다는 자신의 발언이 어찌됐든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서 후보자 시절에 자신의 발언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도리어 그것이 발목을 잡는 상황 전체적인 어떤 난국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야당한테 설득을 하고 국민들한테 하면서 이 기준만큼은 국정자문위가 기준을 만들지 말고 야당과 함께 국회에서 하라. 앞으로의 기준은 또 야당도 여당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 정부가 다 하겠다라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리고 있는 두 번째 수석 보좌관회에서 문 대통령이 인사 논란 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저희가 한번 정치적 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종원 실장님 이쯤 되니까 김정숙 여사의 향후 행보가 참으로 궁금해지는데 역대 영부인들의 사회적 활동은 어땠나요? 그렇죠. 가장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유경수 여사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에 이 차별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경수 여사가 그것을 굉장히 따뜻한 어떤 배려 뭐 이런 것으로 보완을 했다 이렇게 평가 나오는데 소록도 대단히 어떤 기억에 남죠. 그 소록도를 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이 병원 시설을 만들어준 점, 그 다음에 또 버스 안내양들에게 뭐 선물을 주거나 이런 어떤 점들이 남고 특히나 이희호 여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이라 사회운동을 하셨던 전문 그런 그 시민운동가였기 때문에 여성운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부분이 이 족적이 남아있고 이순자 여사는 심장재단이 떠올라요. 심장재단과 관련해서 지금도 사업들을 많이 지금도 그 심장재단 일을 하고 있지요. 김정수 여사는 아마도 사회의 어떤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또 보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군 의문사 연극 한 번 갔다 온 이후에 그 연극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또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거든요. 그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게 만드는 효과를 벌써 거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문사라든지 성적 소수자라든지 혹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눈길을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들의 지금까지 행보들 과거 영부인들 이제 김정수 여사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를 위원장이 공식 용어로 펫 프로젝트 이런 얘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펫이란 게 우리 애완동물 이런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듯이. 근데 저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예전에 같으면 이런 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단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재단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한다니까 다들 기업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준조세 비슷하게 돈을 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다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과연 대통령 영부인이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돈을 모으는 재단을 하거나 이런 건 좀 부적합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뭐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원칙은 국민이 만들어주시고 국민이 요구해온 인사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5대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주현 변호사, 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5대 기준이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추미애 대표의 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공직 배제 원칙, 5대 원칙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나머지 4개는 균형이 맞는데 특히 위장 전입 부분이 약간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4대 원칙 하기에는 뭔가 좀 하나 부족한 것 같아서 5대로 만든 것 같은데 결국 이 5대에서 만든 요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거든요. 위장 전입이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위장 전입 중에도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쉽게 취득하기 위해서 전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학군 때문에 전입했다든지 아니면 선거법 요건 맞추려고 전입했으면 이게 주민등록법에서 반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상조 내정 후보자도 뭐 그런 것 같은데 편의를 위해서 우편물 같은 수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머물러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로 아마 착한 나쁜 뭐 위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공약으로서 5개를 3원 이상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이제 조금 바꾸자라는 4개는 충분히 맞는데 5번째 국민 눈높이를 위장 전입 관련돼서는 국민 눈높이 좀 맞죠. 안 그러면 위장 전입한 사람 봉직이 못 들어간다면 정말 많은 수가 못 들어가거든요. 정말 진짜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보자는 뜻인데 사실 처음부터 공약을 좀 꼼꼼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허 교수님 그래서 결국 청와대에서는 뭐 이 원칙에 대해 일부 수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네.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수정하지 않으면은 지금 공직에 들어갈 유망한 사람들, 특히 50대 중반 이상,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80년 초에 뭐 이렇게 초중반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위장 전입에 걸린다는 게 인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직에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유능한 인사 10,000명 정도의 풀을 하면 한 80%가 이 위장 전입에 서울서 특히 시작한 사람들 걸릴 것이다. 이럴 정도의 통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좋다. 그러면은 2005년에 청문회법이 본격적으로 생겼고 청문회가 도입이 됐는데 그러면 2005년 이전의 위장 전입 부분은 이제는 좀 봐주자. 그리고 2005년 이후에 명백하게 장관도 청문회를 다 하도록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런 위장 전입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있어서 기준이 하나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 재산상의 이득을 볼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거나 파락군에 굳이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한 이런 경우는 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상의 편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장 전입했던 부분은 좀 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야당하고 협상을 해서 야당과 이렇게 합의점이 된다면은 이 부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제도화를 하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기준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당이 갑자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좀 내부 문제가 있더라. 국민 눈높이 맞춰서 좀 낮추자. 이건 조금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자승자박이라 하지 않습니까? 워낙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그 기준을 올려버리면은 나중에 현실 속에 가면 그게 다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상과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차이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지난 선거 과정에 공약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게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한 설명과 해명 또는 양해를 요청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될지 오늘 뭐 조금 후에 있는 수보회의에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하든지 그런 설명은 한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당에게 한번 이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만났는데 입장 차만 확인하고 잘 얘기가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우원식 대표가
세부적인 인사청문회 검증 사안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좀 만들자, 합의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좀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의 원내대표들 또한 같이 만들고 그것들을 적당한 단위, 즉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서 세부 기준을 만들자고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차는 과거에 확인된 것과 비루어 보면 조금 더 앞으로 진전돼 있는 것은 분명히 좀 존재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오늘 어쨌든 전병헌 수석이 와서 현재 상황과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를 주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군요. 김정숙 여사의 청와대 프로젝트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주말 내내 소탈한 행보가 화제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영부인 퍼스트레이디로서 본격 행보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박 변호사님 네. 문재인 대통령 못지않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 게 뭐 주말이면 연극도 그렇죠. 보러 가고 성당에 미사도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후보 시절 또 호남 특보로서 호남에 많은 표를 얻는데 큰 공을 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다른 영부인하고 좀 다른 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소통하는 행보거든요. 이 군의무사 연극, 특히 이등병의 엄마라는 연극을 관람했는데 이거를 관람함으로써 이 어떤 이등병 특히 군의무사 관련된 내용을 조금 보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미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지금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지금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좀 영부인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 이전의 영부인들은 어떤 뭐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업을 통해서 접근하는데 아직까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저런 행보가 아닐까. 스킨십, 소통, 밀접 이렇게 하는 게 김정숙 여사의 행보고 뭐 항상 웃는 모습이니까요. 저렇게 웃으면서 사람들 만나는 모습이 계속 보일 거로 생각이 듭니다. 수행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호 교수님, 뭐 물론 김정숙 여사도 좀 직접 만나보셨다고 하셨으니까 문 대통령은 정말 복받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죠. 최고의 칭찬인데요. 그렇죠. 뭐 어쨌든 그 대통령은 성격이 뭐 그렇게 굉장히 예양적이나 활달한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분하고 조용하고 별 말씀이 평소에는 없는 분이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는 뭐 잘 들어주는 경청의 리더십을 갖고 있긴 한데 여사님은 어쨌든 굉장히 외향적이고 명랑하고 또 적극적이고 스킨십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특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뭐 정치적 동지이자 큰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청와대에서 뭐 치약 칫솔에서 비누까지 그런 그 개인적 물품을 완전히 이렇게 특수활동비로 쓰지 않고 개인 비용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영부인 여사님께서 완전히 동의를 하니까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거고 또 실제 이제 정치적 활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사님 굉장히 그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 초대하는 이런 것도 그 안주인의 표정이 밝고 진심이 우러나지 않으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먹다가 얹힌다 그러죠. 뭐 먹다가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죠. 그건 뭐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저런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즐겁게 하는 모습이 대통령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큰 정치.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한 돈을 모은다고 했을 때 대기업들이 그걸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당시에 이 한식 세계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동원해서 어디 가서 한식 뭐 페스티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성과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한 일회성의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었냐. 왜냐하면 또 기업들은 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여사님이 한다는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가 이런 좀 전례를 본다라면 정말 국가 예산을 쓰지 않는 정말 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 몸으로 가서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들 오히려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또 뒷말이 나오지 않고 또 어떤 대통령 여사로서의 어떤 올바른 어떤 행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김정숙 여사의 소탈한 행보와 함께 또 일각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SNS 정치가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 그런데 탁현민 행정관의 그 여성 비하 발언 관련 논란 때문에 요즘에는 또 너무 이미지 정치하는 것 아니냐, 사과가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뭐 찡찡이라든지 마루에 대한 소식을 페이스북에 좀 올리기도 하고요. 저커버그하고 뭐 이렇게 그 메일로 보냈던 거 그거를 올리기로 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 후보 때하고 대통령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너무 보임으로써 국민들한테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이는 이 부분인데 거짓된 이미지를 보여서는 안 되는 거죠. 홍보실이라든지 소통실에서 일부러 만들어낸 거라면 그건 좀 잘못된 건데 실제로 했던 거라면 뭐 저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SNS를 이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일기같이 아니면 정말 모든 국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건 다만 진실된 내용들이 알려져야 되고 또 거짓된 거는 보면 대부분 압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지배당하지 말고 내용에 네, 충실해야 내용이 좋아야 되고 탁현민 어떤 행정관 부분도 뭐 필요하다면 사과도 막 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 관련한 그리고 김정수 여사 관련된 청와대 프로젝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쎄, 착한 위장전입, 나쁜 위장전입이라는 얘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설까요? 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순항 중이던 호평을 받던 인사가 들으셨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검증 관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